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사대문과 사소문 중에 이 사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로서 여러분 좀 잘 안 보이시나요? 부제로 쓴 게 지금 인조반정의 길을 열어준 창의문, 그리고 간문, 그 소문에서 대문이 된 동소문, 해화문,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 사소문이 때에 따라서는 대문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나름 여러 가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사소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봐왔던 지도죠. 오늘은 이 중에서 사소문과 장충동 쪽의 남소문, 그리고 저쪽 홍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화문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해화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서 보는 모습이거든요. 이 안쪽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좀 사진을 찍기에 조금 제한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성 안쪽에 지금 해화동이죠. 해화동에서 저쪽 성북구를 바라보는 쪽, 문 밖을 바라보는 쪽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길을 건너 가지고 이제 낙산공원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 인도에서 찍은 사진이고, 올라가면 이러한 모습으로 저 뒤에 북한산이 조망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태조실록에 있는 동대문, 사대문과 사소문에 대해서 그 실록에 있는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동소문 관련 내용은 이거죠. 동북에 있는 문은 홍화문이니 속칭 동소문이라 하고, 해화문이란 말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홍화문, 그 다음에 방향을 빗대어 가지고 속칭 동대문 남대문 할 때 속칭 동소문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문의 내력을 좀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문 이름을 홍화문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러다가 1483년 성종 14년에 새로 창건한 창경구의 동문을 역시 홍화라고 함에 따라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1511년 중종 6년에 해화로 고쳤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두산백과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료를 가지고 오지 않고 사전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상당수의 분들께서는 이게 다른 오락이라든지 유흥을 위한 유튜버가 아니고 지식 전달이라든지 우리가 사고에 관련된 유튜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능동적인 욕구가 많이 필요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역사적 관점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동소문의 내력을 설명하면서 그 시작으로 제가 사전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사 과정이 있을 때 이 백과사전 편찬 작업에 관여를 했는데, 사전이 항상 모든 것을 이제 정확히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전에서 각 집필자에게 맡겨가지고 이 원고를 받아오기 때문에 집필자가 조금 실수를 한다거나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원고반에서 교열 과정을 거쳐서 검수가 안 되면은 좀 잘못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사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한번 이제 사전으로 출판이 되어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모든 블로그라든지 신문 기사에서 거의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해화문을 할 때 이 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이 두 사전은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과 두산백과는 다른 사전이 분명한데, 내용은 사실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먼저 집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백과사전을 편찬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는 꼭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건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보시면은요, 내용이 일단 똑같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엄연히 다른 사전이기 때문에 내용도 달라야겠죠. 근데 보통은 다릅니다만은 개중에는 이렇게 거의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산백과 같은 경우는 1483년을 성종 4년이라고 했는데 성종 14년이 맞겠죠. 이거는 단순 누락입니다.
일자가 빠져가지고 나오는 14년의 누락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에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보시면은 성종 14년 나오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실수, 오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쪽 내용입니다. 1511년 중종 6년에 해화로 고쳤다라고는 이 부분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미 중종 1년에 중종 6년이 아니고 이미 1년부터 해화문이라는 명칭이 나타납니다. 보시면은요, 양궐의 궁성문을 열고 해화문, 창의문을 그대로 닫을 것이며, 제로 각 길입니다. 여러 길, 모든 길에 나루와 다리는 옛날대로 통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중종 1년 9월 3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뿐만 아니라 중종이 중종 반정을 통해서 연산군을 몰아내고 보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 연산군 시절을 어떻게 정리하는 그 도입 부분에도 해화문이라는 명칭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봤을 때 1511년에 해화문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기사를 근거로 한 것인지 궁금해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보통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안을 만들면서 강의를 할 때는 찾아볼 수 있는 사료는 웬만하면 다 찾아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조선 왕조실록을 거의 뒤지다시피 하는데, 왕조실록에는 이때 해월을 고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서 어떤 근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정도면은 어떠한 사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 내용입니다. 동북, 왈, 해화문, 속칭, 동서문 이렇게 쭉 해서, 동북은 해화문이라고 하는데 속칭 동서문이다. 처음에는 홍화문으로 불렀으나 중종 6년 창경궁의 동문을 홍화로 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의 호칭으로 고쳤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대동지지 이 경도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실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 서술이 아닌 상태에서 나오는 이러한 사료들은 항상 크로스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대동지지 이렇게 나오면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인용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저자라면은 대동지지 이렇게 있으니까 중종 6년에 홍화가 해화로 고쳐졌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조선 왕조실록이 떡하니 그 이전에 이미 나온다고 하면은 이 사료는 조금 인용할 때, 직접적으로 인용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종 연간에 뭉뚱그려 가지고 고쳐졌다고 하든지 그런 기록도 있지만은 중종 1년까지는 보인다. 따라서 중종 연간에 시작이 되면서 고쳐진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난합니다만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1511년 해화로 고쳤다. 그 근거가 아마도 제가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동지지에 있는 경도 부분을 가져와서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조선 왕조실록에 있는 중종 1년의 해화문 기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러한 경우에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백과사전의 잘잘못, 저자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백과사전 많이 인용을 하시죠. 특히 위키피디아 나무트리 많이 하시는데, 네이버의 어떤 이 검색기 배치도에서도 조금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은, 위키피디아하고 나무 위키가 가장 먼저 상단으로 떠오릅니다. 근데 나무 위키나 위키피디아는요, 공신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일반 사전보다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공신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가 됐을 때, 혹은 그 사실 관계가 정확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 두산백과라든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은 나름의 검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을 검색할 때, 특히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이 상단으로 이 공신력이 있는 사전들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위키백과가 들어와야지, 지금의 시스템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 심지어 공신력 있는 백과사전이라 할지라도 고지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실 때 백과사전을 이용하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사료를 뒤져야 되느냐, 전공자처럼 그런 얘기는 아닌데, 차지란 얘기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백과사전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역사 공부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 사료를 가져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홍화문은 나중에 해화문으로 바뀌는데 그 원인은 뭐다? 원인은 맞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창경궁의 동문이 홍화라고 됨에 따라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인, 이유는 정확합니다만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화문 같은 경우는 제가 부제로 다뤄놓은 것처럼 이 간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문, 여기 만기요람 군정편의 이 결속색, 그래서 이 병조의 일부 하위 관서인데 여기에서 뭐 주석에 간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성의 정문인 흥인문, 숭례문, 돈이문, 해화문. 이거 우리가 좀 전까지 뭐 지난 시간에 계속 봐왔던 사대문을 얘기할 때 흥인문, 숭례문, 돈이문, 그 다음에 숙정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도성의 정문인 흥인문, 숭례문, 돈이문, 해화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화문 등 사대문이라고 하죠. 사대문 사이에 있는 작은 문으로 창이문, 소이문, 광이문, 그 다음에 숙정문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숙정문과 해화문의 위치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해화문은 이 동북을 오가는 지금도 성북구와 종로구를 왔다 갔다 할 때 그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해화문, 해화동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이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숙정문, 어차피 계속 폐쇄되어 있던 숙정문은 관문으로 뭐 의미상으로 격화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 활용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해화문이 북문의 역할을, 정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기사는 뭐 그것을 말해주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성 안에서 본 해화문의 모습입니다. 역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유리건판 사진인데 이것이 성 안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거는 성 밖에서 본 모습이에요. 특히 이 성벽 바로 밑에 있는 집, 여기에 살던 사람들의 삶은 참 고난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진으로 볼 때 보면은 굉장히 뭐 그림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벽 밑에다가 이거는 일단 조선이 굉장히 쇠락했다는 것을 증명하겠죠. 이 관문인데 이 중요한 관문에 민가가 설 때까지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했다. 사진 한 장에서 조선시대의 어떤 이 쇠락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안에서 본 모습이고 이건 1928년 이때부터 이제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조금씩 해체가 되는 이 상황이 되는데 요것도 이제 1928년도 누각의 또 초석, 이 네모난 이 방향의 이 초석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1938년 동소문로 길, 지금도 있죠? 그 길을 뚫고 전철을 만들면서 완전히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1994년, 저도 기억하는데 제가 군대를 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아마 이때 그 복원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치는 지금 그 원래 성문이 있던 자리에 동소문로를 뚫었기 때문에 성문은 지금 조금 옆으로 언덕백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성문이 복원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복원된 해화문의 성문 형판이 보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이 건너편에서 보시면 이렇게 낙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화문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에서는 조금 바뀌었다. 해화문 뒤로 보이는 게 바로 이제 북한산입니다. 북악산은 아니고요. 북한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제 광희문, 수구문인데요. 해화문 다음에 우리가 남소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광희문입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위에 가로해가지고 제가 동소문, 북소문, 서소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위치상으로 비례적으로 보면은 이쪽이 남소문이 돼야 되는 것인데, 남소문은 장충동 쪽에 밑에 있습니다. 그 고갯길에 있는 곳인데, 그게 남소문이에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광희문이 남소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뭐 그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희문을 좀 보시면은요, 광림은 이제 밖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이쪽이 신당동에서 안쪽으로 이 광림문 쪽을 찍은 모습이고요. 이거는 안쪽에서 이제 광림문을 찍은 모습입니다. 완전히 절단돼 가지고 지금은 홍해와
이 문로밖에 남아있지 않죠. 오른쪽으로는 물론 성벽이 남아있습니다만은 왼쪽은 잔존 성벽이 없습니다. 길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광희문 상태고요. 이 광희문도 실록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동남에 있는 문은 광희문이니 속칭 수구문이라고 하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속칭 수구문이다. 이 물수자에 입부자를 씁니다, 여러분. 그건 잘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이 광희문, 시신이 통과한다 하여 시구문으로 불리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희문 나가면은 이 동네에 연역이 있는데, 지금의 금호동이죠. 금호동에 옛날에는 수천리 공동묘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까지도 만기 이상의 공동묘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공동묘지였던 이 군집을 이뤘던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쪽으로 시신이 통과하면서 장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공동묘지가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완전히 천지개벽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옛날에는 이쪽이 뭐 그런 동네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시구문으로 불렸습니다만은 조금 속되게 표현해서 통공문, 뭐 시신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게 시신이 나가고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그 망자들을 위해서 신당들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조선시대 이 조선 말에는 뭐 신당동으로 불리다가 갑오개혁 때, 우리 갑오경장 그러죠. 갑오개혁 때 새로운 신자를 써가지고 신당동으로 한자를 바꾸면서 신당동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계승을 하게 됩니다. 지도로 보시면은요, 지금 마킹된 게 이제 DDP 바로 밑에 광희문이 있죠. 이 광희문이 있는 상태인데, 신당동이 어디냐? 대충 이 지역이 신당동입니다. 여기에 신당들이 막 생겨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신당동인데 한자 신자를 바꿔가지고 신당동으로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쪽이 금호동입니다. 옛날에 뭐 수철 공동묘지가 있던 곳이 이쪽인데 전부 다 지금은 엄청난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일제 강점기 때 찍은 광희문 사진인데, 이때 보시면 여러분 이건 밖에서 신당동 쪽에서 본 사진인데 현판이 보이죠. 성문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성곽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광희문과 또 연관이 되는 것은 이괄이 난 때, 우리가 숙정문 할 때 이괄이 뭐 숙정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괄이 실패를 하고 도망을 갈 때 이쪽 광희문을 통해서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이 광희문은 도망치는 것과 관련되는 건데, 또 누가 도망가느냐? 인조가 도망갑니다. 병자호란 때 1636년 병자호란 때 인조가 강화로 가는 길이 막히자 이곳 광희문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병자호란 조선시대 강의를 하면 병자호란 얘기를 할 텐데, 그 인조 당시 그 서인 정권이 얼마나 무능력했냐면은요, 1627년에 정묘호란 때 똑같은 침략을 당합니다. 그런데 9년 동안 아무런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1636년에 거의 똑같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조 같은 경우는 이제 강화로 도망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병자호란 때 뭐 주전파와 주화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요, 주전파와 주화파는 그 당시 소수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거의 없는 소수파였어요. 뭐 주전파의 김상원, 그다음에 뭐 주화파의 최명길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각이 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조의 귀에는 그 사람들의 말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오로지 강화로 피난 가는 것만, 그다음에 많은 기득권 대신들이 강화로 피난 가는 것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최명길과 김상원의 얘기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이쪽 광희문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되냐면요,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인조 반정의 공신 중에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인 김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개성을 가서 방어를 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데 김유가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개경이 삽시간에 뚫려버리니까 도망갈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반대로 돌려가지고 그 반대쪽이죠, 광희문으로 와가지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때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강화까지는 못 가고 새벽에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고립이 되는 것이죠.
뭐 남한산성에는 또 뭐 군량미가 얼마 있지도 않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먹을 게 부족해서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이 벌어지는 이 병자호란 피난길에 이 광희문을 통해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광희문은 이괄도 그렇고 인조도 그렇고 같은 반정의 주역들인데 하나같이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도망을 치는 그러한 문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사진이고요. 이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광희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남소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소문을 봐야 되는데 바로 이제 광희문과 헷갈린 남소문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8 성문을 만들 때 남소문은 없었습니다. 뭐 서소문, 동소문은 다 있는데 남소문은 없었어요. 그럼 이게 언제 설치되느냐? 1457년 도성에서 곧바로 한강 나루터로 가기 위해서 남소문을 설치했다고 전합니다. 제가 사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광희문으로 가면은 뭐 나루터도 가겠지만은 돌아서 가겠죠. 한강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산 남대문이 아니고 이 남소문을 통해 가지고 고갯길을 통해 가지고 한강 나루터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소문을 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세조 연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종 1년에 뭐 폐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설 외에 하나 더 뭐가 추가가 되냐면은 음양설에서도 뭐 상서롭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이게 손방, 우리가 뭐 북악산을 주상으로 해방을 방위로 삼았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동남에서 손방은 이 상서롭지 못한 것으로 음양설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손방 방향이거든요. 남소문의 위치가. 그래서 이걸 폐쇄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덧붙여 가지고 그 예종 같은 경우는 세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이제 의경세자인데 단명을 하게 됩니다. 세조의 첫째 아들이, 우리가 이제 에피소드 7번째 얘기를 할 건데 계속 장자들이 단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종 같은 경우도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의경세자가 죽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남소문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돼 가지고 예종 때 남소문을 폐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한 해석을 하는 일부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게 맞고 틀리는을 떠나서 남소문은 여러 가지 음양적으로 풍수적으로 좀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폐쇄가 되는 것이고요. 곧 폐쇄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 재개통 논의가 좀 있었지만 유야무야 되고, 예종 때니까 뭐 조선 초가 되겠죠. 초에 바로 뭐 설치된 지 얼마 안 돼서 폐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흔적도 없습니다. 뭐 남소문은 여러분 조금 생소한 곳인데 의경세자와 관련된 풍수적으로 좀 좋지 않은 문제 때문에 폐쇄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